우리 영국은 한화를 지지합니다. 경주 에이펙 단 한마디가 판을 흔들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독일의 대결. 속도냐, 동맹이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바우먼입니다. 영국 해군 도크에서 25년을 잠수함 정비로 보낸 사람이죠. 숫자와 도면으로 말하는 게 편한 성격이라 정치인들의 수사는 잘 안 믿습니다. 경주 힐튼 로비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에이펙 포럼 참석자들이 저마다 명함을 쥐고 복도를 오갔지만 제 눈엔 그들의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큰 소식이 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캐나다 국방 관계자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국이 움직였대. 한 명이 말했고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죠. 저는 가방 속 노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냉방기 소리가 귀를 눌렀어요. 30명 남짓한 참석자가 긴 테이블 양옆에 앉아 있었고 정면 스크린엔 캐나다 잠수함 사업 동향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뒷좌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영국 정부가 한화를 지지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독일 쪽 인사 둘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봤죠. 발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비공개 사안이라 확답은 어렵지만 그런 방향의 논의가 있다는 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 오른손은 펜을 집어 노트 위로 움직였어요. 한 줄을 굵게 그었습니다. 캐나다 사업의 분기점.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감촉이 묵직했습니다. 25년 동안 정비 일정표와 가동률 그래프만 들여다본 제게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었어요. 영국이 움직인다는 건 베브콕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베브콕이 움직인다는 건 빅토리아급 잠수함 정비 경험이 한국 쪽 제안에 실린다는 의미였죠. 저는 노트를 덮고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 마디를 꺾었습니다. 뼈가 톡톡 소리를 냈어요. 제 임무는 단순합니다. 캐나다 해군에 진짜 필요한 건 체계인가, 속도인가, 냉정하게 데이터로 답해야 하죠. 정치적 수사나 동맹의 미사여구는 제 보고서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자 석양이 창문을 비스듬히 때렸어요. 붉은 빛이 바닥 타일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죠. 결국 독일과 한국 중 하나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엔 두 개의 폴더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 TKMS, 다른 하나는 한국 원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독일 쪽 자료를 클릭하자 파일 하나가 열렸어요. 나토 동맹 네트워크 협력 체계. 단어들이 반듯하게 정렬돼 있었지만 제 눈엔 납기 일정표가 먼저 보였습니다. 2037년 첫 인도. 한국 쪽 폴더를 열었죠. 지속 생산 라인 기반 조기 인도 제한. 2035년 1번함.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동맹의 안전망을 택할 것인가, 시간표의 확실성을 택할 것인가. 제 손은 다시 펜을 집었습니다. 노트 빈 페이지 위에 한 줄을 적었어요. 속도를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 한국 조선 생태계의 존재감이 이제야 제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비공개 포럼이라는 팻말이 문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창밖으론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커피잔을 입술에 댔을 때 정면에 앉은 은발의 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곧 낼 것입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의 콜린 크룩스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장내가 일순 조용해졌죠. 누군가 볼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받침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죠. 크룩스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베브콕의 빅토리아급 정비 경험과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만날 때 캐나다는 가장 실용적인 해법을 얻게 될 겁니다. 제 손은 펜을 집었어요. 노트 여백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영국 캐나다 안보 연결선, 베브콕 MRO 20년 경험치, 한국 조선소 공정표준화.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죠.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용하고 있고 그 정비를 베브콕이 담당해왔습니다. 만약 새 잠수함도 같은 체계로 정비할 수 있다면 훈련 시간과 부품 재고 관리가 훨씬 단순해지죠. 저는 펜 끝으로 가동률 상승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회의실 반대편에서 독일 쪽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동맹 협력은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나토 네트워크 전체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야 하죠. 그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룩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상호 운용성도 결국 시간 안에 작동해야 의미가 있죠. 캐나다 해군이 2035년에 필요로 하는 건 이론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내세운 동맹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우군 확보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그걸 영국 도크에서 배웠죠. 정비 일정을 짤 때 부품 공급자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면 리스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영국이 한국 편에 선다는 건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북대서양 파트너와 태평양 생산 기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셈이에요. 저는 노트에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영국 배브코 캐나다 정비, 체계 한국 조선소 신규 함정. 선들이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섰을 때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경주 시내 너머로 산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석양이 능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제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확신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와 MRO. 이 두 단어가 교차하는 지점에 영국이 서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론의 절반은 나왔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작은 승리였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캐나다 국방부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영국이 정말 공식 입장을 낼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콜린 크룩스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면 이미 런던에서 결정이 난 거죠. 분석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숫자로만 말해온 사람이 이제 정치의 무게도 조금은 읽을 줄 알게 된 거죠. 저는 거제 앞바다를 처음 봤을 때 바람의 냄새부터 맡았습니다. 짠 기운이 코끝을 스쳤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렸죠.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해군 사령관 마틴 헤일이 앞에서 걸었고 저는 수행단 뒤쪽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헤일 사령관의 걸음걸이는 빨랐어요. 군인 특유의 보폭이었죠. 도크 안으로 들어서자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쇠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저는 멈춰 서서 조립블록을 바라봤습니다. 길이가 2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선체 구조물이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손신호를 주고받으며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제 손은 주머니 속 노트를 만졌어요. 이 공정 속도면 전력 공백 최소화 가능.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하나오션 프로그램 매니저 윤지성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여기서 월 평균 블록 조립 속도는 4.5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헤일 사령관이 고개를 돌렸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윤지성은 화면을 확대하며 답했습니다. 한 척당 필요한 블록이 60개 정도인데 이 라인에선 동시에 3척 분량을 병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끄덕였어요. 병렬 생산. 이게 핵심이었죠. 카니 총리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윤지성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언제, 몇 척,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질문은 단도직입이었습니다. 윤지성은 태블릿을 몇 번 터치했죠. 2035년까지 4척을 조기 인도합니다. 이후 연 한 척씩 안정적으로 납품하고요. 그는 화면을 총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간트 차트가 떠 있었어요. 색깔별로 구분된 막대들이 시간축을 따라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죠. 지속 생산 라인이 증명된 공정입니다. 저는 도크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선체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진수를 앞둔 잠수함이었죠. 검은 선체에 햇빛이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헤일 사령관이 제 옆으로 걸어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우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죠. 보통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데 9년 걸립니다. 여기선 6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네요. 헤일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가능합니까? 저는 도크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회전율이라면 가능합니다. 윤지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예산 절감 효과도 계산해뒀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쳤죠. 3년 조기 인도로 운용 기간이 늘어나면 생애 주기 비용 대비 약 1조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헤일 사령관은 파일을 받아 들고 천천히 넘겼어요. 그의 손가락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MRO 주기는? 윤지성이 즉답했죠. 5년마다 중정비, 15년의 대정비. 캐나다 기지에서 경정비 가능하도록 매뉴얼화돼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집었어요. 조기 4척, 연 1척, 6년 납기, 1조 원 절감.
단어들을 적으며 제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정비 일정표만 보던 사람이 이제 생산 캘린더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죠. 바람이 도크 안으로 불어왔어요. 제 셔츠 소매가 펄럭였습니다. 칸이 총리가 돌아서며 수행단을 보았어요. 충분히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무언가 결정된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으며 거제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방 책상 위에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왼쪽은 한국 측 타임라인, 오른쪽은 독일 측 제안서였어요. 밤 11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창밖으론 경주 시내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집어 한국 측 일정표에 줄을 그었어요. 2028년 계약 목표, 2035년 일본함 인도, 조기 내척 완료. 노란색 선이 종이 위를 가로질렀죠. 독일 쪽 문서로 눈을 옮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어요. 2037년 예상 인도, 저는 펜 끝으로 숫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2년 차이. 종이 위에선 작은 숫자지만 해군 작전 계획표에선 거대한 구멍이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윙윙거렸어요. 잠수함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제가 영국 도크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죠. 노트를 펼쳐 과거 사례를 훑었습니다. 호주 콜린스급 지연 사례, 3년 늦어지며 훈련 공백 발생, 작전 가용률 40% 미만 유지. 제 송글씨가 빽빽했어요. 잠수함 승조원은 실제 함정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시뮬레이터만으론 부족하죠. 정비 주기도 실물이 없으면 계획할 수 없어요. 작전 배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함정이 늦으면 해군 전체 계획이 일그러집니다. 저는 펜으로 전력 공백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거제에서 들었던 헤일 사령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우린 잠수함이 빨리 필요하다. 그는 회의실에서 나오며 제게 그렇게 말했었죠. 손에 윤지성이 건넨 파일을 들고서요. 산업은 지속 생산 라인이 핵심입니다. 한 척 만들고 라인이 멈추면 다음 함정엔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때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군인의 눈이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었죠. 책상 위 타임라인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측 일정표엔 색깔별로 구분된 막대들이 촘촘했어요. 설계 조달 조립 시험인도 각 단계마다 완충 기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독일 쪽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여백이 많다는 건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형광펜 뚜껑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속도를 약속하는 것과 속도를 증명하는 것은 다르다. 노트북을 열어 초안 보고서 파일을 띄웠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평가 항목 전력 공백 최소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2035년 내척 조기 인도로 훈련 및 작전 배치 일정 확보 가능. 독일 측 대비 2년 빠른 일정. 지속 생산 라인 보유로 후속 함정 납기 안정성 높음. 문장들이 화면에 쌓였어요. 제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다음 줄에 썼죠. 점수 한국 우세. 네 글자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 공기가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책상 위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노란 형광펜 줄이 2035년이라는 숫자 위에서 빛났죠. 캘린더 위의 전투에서 첫 번째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속도를 양산 능력으로 증명한 쪽으로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는 쓴맛이 강했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해졌죠. 제 펜은 노트빈 페이지 위에 다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질문 MRO 책에 두 번째 작은 승리는 확인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침대로 걸어갔어요. 베가의 머리를 대는 순간 헤일 사령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린 잠수함이 빨리 필요하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오타와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크게 울렸어요. 창밖으론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일행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였습니다. 그 옆엔 노르웨이 국방장관도 보였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왔군. 동맹 카드. 독일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패였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와 마주쳤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좀 다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노르웨이가 함께 왔으니까요.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시는군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앞쪽 자리에 앉았고 노르웨이 장관이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북대서양 안보 협력 체계라는 제목이 떴죠. 피스토리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캐나다와 독일, 그리고 노르웨이는 나토의 중심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의 신뢰를 함께 쌓아온 동맹이죠.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집어 적기 시작했죠. 동맹 프레임, 정치적 안전, 화면이 바뀌며 노르웨이의 사례가 떴습니다. 러파르트 EH7 전차 도입, 울라급 잠수함 현대화 사업, 모두 독일과 손잡은 프로젝트들이었어요. 노르웨이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훈련, 부품 공유, 이 모든 게 나토 네트워크 안에서 원활하게 작동했죠. 저는 과거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일관되게 독일을 택해왔어요. 2010년대 전차 사업, 2020년대 잠수함 현대화, 선택의 패턴이 명확했죠. 제 손은 노트 여백에 작은 표를 그렸습니다. 노르웨이 선택 이력, 독일 3, 타국 0.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동맹의 무게는 실제로 결정에 영향을 미쳐왔어요. 피스토리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오타와 시내를 바라보며 말했죠. 잠수함은 50년을 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할 파트너를 고를 땐 싸고 빠른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돌아서며 캐나다 측을 봤어요. 우린 함께 오래 갑니다. 문장이 짧았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그 말을 곱씹었어요. 함께 오래. 정치적으로 안전한 구호였죠.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피스토리우스가 미소를 지었어요. 납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우리는 나토 표준을 따르고 캐나다는 이미 나토 회원국이죠. 상호 운용성이 보장됩니다. 그는 일정표 질문을 교묘하게 우회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노트에 별표를 쳤죠. 동맹 네트워크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영국 해군에서 일할 때 부품 하나를 주문해도 나토 카탈로그를 먼저 뒤졌어요. 규격이 맞고 공급이 안정적이고 긴급 상황에서도 동맹국끼리 나눠 쓸 수 있으니까요. 정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동맹과 함께라는 문구는 선거에서도 예산 심의에서도 방패막이가 됐습니다. 저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어요. 안전한 선택의 유혹. 하지만 제 노트 옆엔 빨간 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난밤 호텔에서 쓴 문장이었죠. 캐나다가 원하는 건 2035년 현실 전력.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빨간 글씨를 따라갔어요. 이상보다 일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동맹의 간판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2035대 2037. 2년. 저는 노트를 덮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동맹의 방역은 예상보다 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적은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해군 기지의 정비 도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회색 잠수함 한 척이 드라이 도크 안에 누워 있었죠. 빅토리아급이었습니다. 베브콕 MRO 총괄 디렉터 카렌 윈슬로가 제 옆에 섰어요. 여기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많은 사람이 건조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정비창에서 시작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영국 도크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저도 같은 걸 봐왔으니까요. 잠수함 한 척의 수명은 50년입니다. 건조에 걸리는 시간은 6년에서 9년. 나머지 40년은 정비와 작전의 반복이죠. 계산하면 간단해요. 전 수명 주기의 80% 이상이 정비 주기로 흐릅니다. 카렌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캐나다 빅토리아급의 평균 가동률은 60%입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죠. 정비 일정표가 색깔별로 구분돼 있었어요. 경정비 5개월, 중정비 18개월, 대정비 30개월. 막대들이 빽빽하게 시간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렌이 손가락으로 한 구간을 가리켰어요. 문제는 부품 조달입니다. 원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대체품을 찾는 데만 몇 달이 걸리죠. 그녀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긴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 MRO 제안서였죠. 저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공용 공정 표준화 및 부품 접근성 개선안. 페이지를 넘기자 다이어그램이 나왔어요. 선체 블록별 표준 부품 목록이었습니다. 카렌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죠.
한국 조선소의 강점은 지속 생산 라인입니다. 같은 설계를 반복하니까 부품 재고 관리가 예측 가능해요. 저는 다이어그램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밸브, 펌프, 배관 커넥터 하나하나가 규격화돼 있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했죠. 부품 하나를 특수 제작하는 순간 납기는 6개월 늘어나고 비용은 3배가 됩니다. 카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빅토리아급도 그 문제를 겪었죠. 원래 영국 설계였지만 캐나다로 넘어오면서 일부 부품이 단종됐거든요. 테이블 반대편에서 캐나다 해군 정비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카렌이 진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신규 함정을 건조하되 정비 매뉴얼은 배브콕이 작성합니다. 우린 이미 빅토리아급으로 20년 경험이 있으니까요. 부품 표준화는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삼각 협력 체계. 한국, 영국, 캐나다. 문이 열리며 윤지성이 들어왔어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동률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았죠. 화면엔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시간축을 따라 흘렀습니다. 파란 선이 현재 빅토리아급 가동률, 빨간 선이 신규 함정 예상 가동률입니다. 윤지성이 설명했어요. 빨간 선은 80% 선 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캐나다 책임자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어떻게 20%나 올릴 수 있나요? 윤지성이 답했어요. 정비 시간 예측 가능성입니다. 같은 공정을 반복하면 정비 매뉴얼이 정교해지고 부품 재고를 미리 확보할 수 있죠. 긴급 조달이 줄어드니 대기 시간도 짧아집니다. 그의 설명은 명료했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가동률 20% 증가는 실질적으로 함정 한 척 추가 효과. 카렌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드워드?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방금 적은 문장들이 빽빽했습니다. 부품 표준화, 정비 매뉴얼 공유, 재고 예측, 가동률 80%. 저는 펜을 들어 노트 여백에 썼습니다. MRO 함대의 숨. 그리고 입을 열었죠.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 영국, 캐나다를 잇는 MRO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항구의 물결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죠. 제 손은 주머니 속 노트를 만졌어요. 오늘 회의에서 확인한 것들이 또렷했습니다. 납기도 중요하지만 그 후 50년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50년을 지켜줄 체계를 설계하는 건 정비창에서 시작된다는 것. 저는 보고서 파일명을 떠올렸습니다. 핵심 항목 MRO. 그 옆에 별표를 하나 더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긴장감부터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장기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마주 앉아 있었죠. 왼쪽엔 독일과 노르웨이 진영, 오른쪽엔 한국과 영국 진영이었습니다. 중앙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해군 사령관 마틴 헤일이 자리했어요. 저는 뒤편 관찰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테이블 위 서류들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죠. 피스토리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캐나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나토 네트워크 전체와 연결된 안보 파트너십이죠. 노르웨이가 증명했듯이 이 선택은 정치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노르웨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맹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윤지성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간트 차트가 떴죠. 우린 조기 내척 인도 시나리오를 공장 데이터로 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2035년 1번함, 이후 연 한 척씩 안정 납품, 각 단계별 완충 기간과 부품 조달 계획까지 검증됐습니다.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죠. 카니 총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숫자들을 따라 움직였어요. 리하르트 바그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TKMS의 전략 고문이었죠. 가격이 싸다 해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잠수함은 50년을 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동맹의 파트너십만이 수십 년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기술 이전도, 공동훈련도, 긴급 상황의 지원도 모두 신뢰 위에 서 있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펜으로 노트에 적었어요. 동맹 비수스 일정. 헤일 사령관이 두 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가 물었죠. 질문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죠. 카렌 윈슬로가 서류를 펼쳤어요. 위험 관리는 두 축입니다. 납기 지연 리스크와 장기 운영 리스크.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속 생산 라인으로 납기를 담보하고 베브콕은 20년 정비 경험으로 가동률을 담보합니다. 바그너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정치적 변수는 어떻습니까? 한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태평양 너머에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나토 네트워크만큼 빠른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노트에 별표를 쳤죠. 윤지성이 즉답했어요. 그래서 MRO 체계를 삼각협력으로 설계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부품 공급, 영국 베브콕의 정비 매뉴얼, 캐나다 기지의 경정비 역량. 세 축이 함께 움직입니다. 카니 총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듣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죠. 윤지성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을 돌렸어요. 2028년 계약 가정 시, 2035년 1 번함 인도, 36년, 37년, 38년에 각각 한 척씩 추가 인도로 조기 내척 완료. 이후 연 한 척 안정 공급. 생애주기 비용 대비 1조 원 절감 효과. 숫자들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노트에 옮겼어요. 피스토리우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숫자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죠. 우린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하고, 함께 위기를 넘겨온 파트너입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맹의 가치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도 실제하죠. 헤일 사령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페이지가 바스락거렸어요. 2035년과 2037년, 그가 말했습니다. 2년 차이가 우리 해군 작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력 공백 2년은 훈련 주기 한 사이클을 통째로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표를 가리켰죠. 저는 그 표를 봤습니다. 파란색 막대와 빨간색 막대가 나란히 있었어요.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카니 총리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어요. 양쪽 모두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상이 아니라 일정입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총리를 봤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궁금했죠.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서류를 모았습니다. 보고서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방금 적은 문장들이 빽빽했죠. 데이터 vs 신뢰, 일정 비르스 동맹, 증빙 비르스 수사. 저는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펜을 덮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제 판단만 남았군. 8장. 결론 직전 펜 끝이 멈춘 자리.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얼굴을 비췄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였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결론 항목 아래 빈 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론 경주 시내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속도대 동맹. 제 노트에 굵게 적힌 문장이었어요. 사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둘 다일 겁니다. 빠르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선택. 하지만 세상엔 완벽한 답이 없죠.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는 쓴맛만 남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타자를 치지 않았죠. 대신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일주일간 적은 메모들이 빽빽했습니다. 경주 포럼, 영국 지지 신호, 거제 조선소 도크 회전율, 타임라인 비교 2035대 2037, 빅토리아 정비창 가동률 80%, 오타와 회의실, 최종 질의, 페이지마다 숫자와 날짜가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각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죠. 윤지성의 태블릿, 카렌의 정비 일정표, 헤일 사령관의 단호한 질문, 피스토리우스의 동맹 연설. 시계는 2035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영국 도크에서 배운 두 번째 원칙이었죠.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무용합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문장으로 쓰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표 삽입 메뉴를 클릭했죠. 도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왼쪽 열의 항목들을 적었어요. 전력 공백 최소화, 조기 인도 일정, 지속 생산 라인 보유, MRO 가용률 확보, 생애 주기 비용 절감. 5개 항목이었습니다. 오른쪽엔 2개의 열, 한국 원팀과 독일 연합. 저는 체크박스를 하나씩 채워 나갔어요. 손가락이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죠.
전력 공백 최소화, 한국 쪽의 체크, 2년 빠른 납기는 명확했습니다. 조기 인도 일정, 한국 쪽의 체크. 내척 조기 인도 시나리오가 공장 데이터로 검증됐어요. 지속 생산 라인 보유, 한국 쪽의 체크. 거제 도크의 회전율이 증명했죠. MRO 가용률 확보, 양쪽 모두 체크. 베브콕은 한국과 손잡았고 독일도 나토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생애주기 비용 절감, 한국 쪽의 체크.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표를 완성하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체크박스들이 대체로 한쪽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론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의 시작일까? 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빈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죠. 데이터는 방향을 가리킨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사람의 목,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문득 거제 조선소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끊임없이 움직이던 크레인, 도크 안에서 불꽃을 튀기던 용접공들, 태블릿을 들고 설명하던 윤지성의 단호한 목소리. 2035년까지 내척, 그 약속이 허공에 떠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 라인 위에 실려 있었죠. 숫자로, 일정표로, 회전율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제 얼굴이 반사돼 보였어요. 58살 엔지니어의 얼굴이었죠. 25년을 숫자와 함께 살아온 사람, 정치적 수사보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경주 시내 너머 어딘가에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도를 공장에서 증명한 나라. 제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장은 선명하게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시간을 무기화한 생산 생태계. 약속이 아니라 산출물로 말하는 협상. 증빙식 화법. 이 모든 게 한국조선의 언어였죠.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보고서는 내일 아침 제출됩니다. 최종 결정은 제 손을 떠나죠. 캐나다 총리와 국방부가 선택할 겁니다. 동맹의 안전망을 택할지, 일정의 확실성을 택할지. 저는 단지 숫자를 정렬하고 체크박스를 채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제 25년 경험이 말하는 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저는 창가를 떠나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펼쳤죠.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캐나다 사업의 분기점. 경주 힐튼에서 처음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했어요. 그리고 답은 이미 거제 바다에 있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